모두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하 40도, 칼바람이 살을 애는 캐나다 설산에서 그 어떤 개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셰퍼드, 사냥개, 썰매견까지 모두 추위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간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 도난 사건, 경찰도 포기한 미스터리를 우리의 진돗개 백호가 단숨에 해결한 것입니다. 그냥 버려진 개일 뿐이라던 주민들의 무시와 편견을 이겨내고 백호는 증명했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DNA에 새겨진 충성심과 본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고립된 삶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마을에 홀로 남겨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캐나다 북부 레이크 더넴. 1년의 절반이 눈으로 뒤덮이는 이곳에서 저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도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가 되자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오지 않았고 특수훈련된 개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영하 40도의 설산에서 도둑과 주민들의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두가 포기했을 때 나타난 한 마리의 개.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아무도 그 개가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존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테일러입니다. 38살의 나이에 IT 기술자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뒤로하고 세상의 끝같은 이곳으로 왔죠. 번아웃이라는 현대병에 걸린 저는 더 이상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 마감에 쫓기는 삶, 그리고 피상적인 관계들, 모든 것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레이크 더넴은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마을입니다. 겨울이면 도로가 완전히 막히고 때로는 일주일 넘게 외부와 단절됩니다. 마을 주민은 고작 50여 명, 대부분은 벌목업과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빛에서 의문을 읽었습니다. 왜 하필 이곳인가? 하지만 곧 그들은 저를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불문율이죠.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 마을 외곽에 작은 오두막을 구입했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문, 때로는 작동하지 않는 난방 시스템, 그리고 밤이면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게는 평화로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저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가끔은 사냥도 하면서 일상을 꾸렸죠. 마을에 내려가는 것은 필수품을 구입할 때뿐이었습니다. 클레어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잡화점에서 만나는 몇 명의 주민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이 사회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호소의 개들에 관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구조견 훈련 과정에서 탈락한 개들이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죠. 사진들을 넘기다 멈춘 한 장의 사진. 검은 얼굴에 하얀 몸을 가진 진돗개였습니다. 이름은 백호. 그 순간 왜인지 이 아이가 제게 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는 설명과 함께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하지만 낯가림이 심해 입양이 잘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백호가 제 곁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 창고에서 연료 몇 통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죠. 눈보라가 심했던 날 밤이었습니다. 다들 야생동물이 굶주림에 물자를 훼손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런 외딴 마을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마을 끝자락의 피터슨 부부 집에서도 식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산턴시의 헛간에서 장비들이 없어졌죠. 점점 많은 가정에서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패턴은 눈보라가 심한 날 밤에만 일어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생동물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클레어 아주머니가 잡화점에서 말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훔치고 있다고 봐야죠.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게 됐죠. 누가 마을 사람들의 물건을 훔칠까요?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도둑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부인이 틀림없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시선이 저를 향했죠. 가장 최근에 마을에 들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였으니까요. 제 오두막 주변의 장작더미가 하룻밤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두가 모여 이 사태에 대해 논의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장 가까운 경찰서도 120km 떨어진 곳이었고 눈이 녹기 전까지는 출동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함정을 설치해봐야 해요. 한 주민이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움직임 감지기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치도 도둑의 흔적을 잡아내지 못했죠.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였습니다. 침입자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쓰레기통만 뒤지는 것이 아니라 실내까지 들어와 귀중품을 훔쳐갔습니다. 주민들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지친 얼굴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백호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같이 제 주변을 맴돌았지만 밤이면 항상 창가에 앉아 밖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백호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의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도난 사건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갔습니다. 경찰은 눈이 녹으면 오겠다던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외딴 마을의 물건 도난 사건에 큰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주민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순찰조 편성이었죠. 밤마다 돌아가며 마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하 40도의 추위에서 몇 시간을 버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눈보라가 치면 시야는 5m도 확보되지 않았죠. 결국 순찰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선택한 방법은 순찰견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공동 자금으로 특수훈련된 세퍼트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모두가 큰 기대를 걸었죠. 하지만 이 개들도 레이크 더넴의 환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 순찰 중 얼어붙은 발로 고통을 호소했고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했죠. 우리 마을은 개들도 버티지 못하는 곳이라니까요. 클레어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종류의 개들이 마을에 들어왔다가 떠났습니다. 썰매견, 사냥개, 심지어 군견 출신까지.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이 혹독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조건이었죠.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피해자였지만 아직은 마을의 일원이라기보다 관찰자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백호가 보이는 행동은 제게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백호는 추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1시간 넘게 눈밭에서 움직이지 않고 특정 방향을 응시하기도 했죠. 영하의 온도에서도 백호의 털은 얼음 결정을 형성하지 않았고 발도 어떤 보호 장비 없이 눈 위를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당신 개는 정말 특이하네요. 어느 날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개라고 했죠? 추위에도 끄떡없어 보이는데요. 진돗개라고 합니다. 저는 대답했죠. 한국의 토종견인데 원래 사냥개로 활약했다고 해요. 사냥개요? 그럼 냄새 추적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백호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만약 백호가 도둑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여러 종류의 개들을 시도해본 후였습니다. 백호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죠.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자장비와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요. 하지만 기술도 이 혹독한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센서는 눈에 덮이거나 추위로 오작동을 일으켰고 카메라는 눈보라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체념의 빛이 드리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제 헛간에서 귀중한 도구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추위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이었죠. 그때서야 이 문제가 단순한 마을의 소동이 아니라
실존적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마을 회의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해요. 클레어 아주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64세의 나이에도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그녀는 주민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죠. 마크가 맞아요. 클레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방법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지쳐 보였죠. 그때 클레어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마크, 당신 개는 어때요? 진돗개라고 했죠? 다른 개들과 달리 추위에 잘 적응한 것 같던데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베코는 마을에서 늘 조용히 지내던 존재였기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코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베코는 구조견 훈련에서 탈락한 개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요. 게다가 순찰 경험도 없고. 하지만 이 추위에도 끄떡없잖아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다른 개들은 며칠도 못 버텼는데 당신 개는 몇 달째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베코는 영하 40도의 날씨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일 때도 있었죠. 진돗개는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사냥개로 길러졌다고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추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베코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클레어 아주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방법이 실패했으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주민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눈빛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진 것 같았죠. 저는 베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너무 하지 마세요. 베코도 결국 개일 뿐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베코와 저는 마을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베코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베코는 마치 이런 일을 기다려왔다는 듯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눈 위에서도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비싼 순찰견들도 실패한 이를 보호소에서 데려온 개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하지만 베코의 진지한 태도와 집중력은 점차 그들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5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도둑이 출몰한다는 패턴이 있었기에 저는 베코와 함께 특별히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지켜보던 베코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본 후 문 쪽으로 다가가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베코? 저는 물었습니다. 베코는 계속해서 문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베코는 망설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두꺼운 외투와 장갑을 끼고 베코를 따라 나섰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베코의 하얀 몸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돌아보며 저를 기다려주는 검은 얼굴만이 눈에 띄었죠. 베코는 정해진 경로가 있는 것처럼 자신있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마을 외곽을 지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코는 특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눈 아래에서 나온 것은 담배꽁초 몇 개와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분명 사람의 흔적이었죠. 대단하구나, 베코. 저는 감탄했습니다. 영하의 온도와 쌓인 눈 아래에서도 냄새를 포착한 것이었으니까요. 이 사실을 마을에 알렸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 아주머니와 몇몇 주민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계속해보세요, 마크. 클레어 아주머니가 격려했습니다. 베코가 뭔가를 발견한 것은 확실해요. 그 후로 베코와 저는 매일 밤 같은 루트를 따라 순찰했습니다. 베코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향했고 점점 더 멀리 나아갔습니다. 눈보라가 심한 날은
특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마치 뭔가를 예감하는 것처럼요. 일주일 후 백호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몸을 낮추고 천천히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냥개들이 먹이를 추적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자세였죠. 하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언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민들 중 일부는 점차 백호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백호가 순찰하는 날이면 도난 사건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도둑들도 백호의 존재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게는 뭔가 특별해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르던 개들은 냄새를 전혀 못 맡았는데 백호는 눈보라 속에서도 흔적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에요. 진짜 범인을 잡지 못하면 소용없다고요. 저 역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백호가 뭔가를 감지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정확히 무엇을 쫓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백호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영하 42도. 이번 겨울 최악의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집안에 머물며 추위를 피하던 때였죠. 그런데 백호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낮부터 문 앞에서 서성이며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고 저녁이 되자 더욱 초조해 보였습니다. 뭔가 있는 거야? 저는 백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백호는 짧게 한번 짖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짖지 않는 녀석이었기에 더욱 이례적인 일이었죠. 저는 과감히 결심했습니다. 이 극한의 날씨에도 백호를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미쳤군. 제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행동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두꺼운 방한복을 여러 겹 껴입고 손전등과 비상용품을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호의 안전이었기에 특수 제작된 개용 방한화도 준비했지만 백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불편해 보였죠. 문을 열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망설임 없이 뛰쳐나갔고 저는 힘겹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백호는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고 때로는 눈을 파헤치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났을 때 백호는 갑자기 속도를 늦추며 엎드리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도 그 신호를 이해하고 몸을 낮췄습니다. 우리 앞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었고 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모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래된 폐광 시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죽은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이었죠. 수년 전 폐쇄된 이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계속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여러 명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썰매와 설상차 같은 운송수단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마을에서 사라진 물건들로 보이는 것들이 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였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둑들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입니다. 백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즉시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발견을 알리고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제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계속해서 앞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제가 따라잡기를 기다려주기도 했죠. 그의 인내심과 충성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밤 눈 속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클레어 아주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비공식적인 리더였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마크. 잠에서 깨어난 클레어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범인들을 찾았습니다. 클레어.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백호가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 모든 주민이 모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을 들은 후 사람들의 표정은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예요?
왜 우리 마을을 노린 거죠?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외부인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폐광시설을 은신처로 삼고 있어요. 적어도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클레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통신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눈보라로 인해 도로가 막혀 있었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물건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직접 행동하자는 주장에 동조했고 다른 일부는 위험하다며 경찰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논쟁이 격해지던 중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호. 저는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회관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친 모습이었고 옷은 해지고 더러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폐광에 숨어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차드였고 벌목 회사에서 해고된 후 집과 생계를 잃고 방황하던 중 다른 불법 체류자들과 함께 폐광에 숨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리차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식과 연료가 필요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총 3명으로 모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이 혹독한 겨울의 생존을 위해 마을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클레어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게 살고 있어요. 도둑질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리차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더군요.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 그들도 그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도둑의 정체를 알게 되자 단순히 그들을 악당으로 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2명은 여전히 폐광에 있었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의 출현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취했지만 눈보라로 인해 즉각적인 출동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소한 이틀은 걸린다는 말에 주민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는 없어요. 클레어 아주머니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들고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논의 끝에 우리는 마을의 남자들과 함께 폐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차드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했고 동료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백호는 계속해서 창밖을 응시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의 행동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지만 당시에는 그저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백호.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날 밤 마을의 자원봉사자 7명과 리차드 그리고 저와 백호는 폐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눈보라는 잠시 멈춘 상태였고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어제 밤 백호가 안내했던 경로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폐광 입구에 도달했을 때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입구는 열려 있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을 뿐 사람들과 물건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여기 있었는데 리차드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때 백호가 갑자기 귀를 세우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호는 폐광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숲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발자국이 있었죠. 눈이 내리기 시작해 곧 지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도망친 것 같아요. 리차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백호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숲을 지나 작은 언덕을 오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다른 길이 보였고 그곳에는 설상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이 마지막 짐을 싣고 있었죠. 잠깐만요.
우리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모습이 보였는데 무기를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백호가 행동했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 그 사람의 팔을 물지는 않았지만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놀란 남자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그의 주머니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제발 그만둬요. 리차드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는 만들지 맙시다. 모든 것을 돌려주고 경찰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에요. 긴장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려는 의지와 체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클레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우리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직하게 요청했어야 해요. 우리 마을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에 두 사람은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들 주변을 맴돌았지만 더 이상의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설상차에 실린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마을에서 사라진 대부분의 물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연료, 식량, 도구, 심지어 몇몇 가정에서 사라진 귀중품까지. 그들은 정말로 몇 달 동안 마을을 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곁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뛰어난 감각과 결단력이었습니다. 우리 백호가 해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3명의 도둑을 정식으로 체포했고 마을 주민들은 잃어버린 물건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은 상황 보고를 받은 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돗개가 범인을 찾아냈다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요? 네, 맞습니다. 클레어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백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경찰서장은 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놀라운 개군요. 서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았나요? 아니요. 저는 약간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사실 백호는 구조견 훈련에서 탈락한 개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요. 그런데 이런 성과를 내다니. 한국개라고 하셨죠? 진돗개라고요? 네, 한국의 토종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충성심과 사냥 능력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이 사건은 곧 지역 신문에 실렸고 백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극한의 추위도 이겨낸 한국 진돗개의 기적적인 활약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죠. 저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백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자신의 본능을 따른 것뿐이었으니까요.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레이크 더넴은 안전을 되찾았고 주민들 사이의 신뢰도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주민으로 받아들여졌죠. 마크, 다음 주 마을 축제에 꼭 와요. 클레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백호도 함께요. 우리 마을의 영웅을 기념해야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해 이곳에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연으로 둘러싸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둑들의 사연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벌목 산업의 쇠퇴로 일자리를 잃고 극한의 겨울을 버티기 위해 절박한 선택을 했다는 그들의 이야기에 주민들은 분노 대신 연민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출소한 후 재활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클레어 아주머니가 마을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서로 돕는 것만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백호는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달려와 인사했고 어른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저의 곁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그의 관심사인 듯 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인간관계를 피해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백호를 통해 제가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백호. 어느 날 밤, 저는 그의 귀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백호는 그저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레이크 더넴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봄의 첫 징후는 항상 특별한 기쁨을 가져옵니다. 얼어붙었던 호수의 얼음이 서서히 녹고 눈 아래에서 첫 새싹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지 2달이 지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백호의 활약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백호의 뛰어난 능력을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백호 자신은 그런 관심에 전혀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백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마을 주변을 조용히 순찰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는 자신의 임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놀랍군요. 캐나다계 행동연구소에서 온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백호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마을을 방문했죠. 대부분의 개들은 이런 극한 환경에서 생존 본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데 백호는 주인과 마을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선 유전적 특성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호가 특별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 진돗개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니 새삼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국가기념물로 지정했다고 하더군요.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봄맞이 축제에서 백호를 위한 특별한 세리머니를 준비했습니다. 클레어 아주머니는 직접 뜬 스웨터를 선물했고 아이들은 백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레이크 더넴의 수호자 백호를 환영합니다라는 나무 간판도 세워졌죠. 하지만 백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화려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안전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그가 속한 곳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영웅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어느 아침, 오두막 현관에 앉아 백호와 함께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마을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고 호수에서는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호야, 넌 영웅이 되었어.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 백호는 저를 바라보고는 부드럽게 한번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을 쪽을 주시했습니다.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는 수호자의 모습이었죠.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에 왔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백호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레이크 더넴은 저의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호, 한국에서 온 조용한 영웅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하얀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저에게 그는 여전히 그저 백호였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도 주인과 마을을 위해 충성심을 보인 진돗개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 진돗개의 타고난 충성심과 뛰어난 능력이 캐나다의 외딴 마을까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외국의 수많은 개들도 적응하지 못한 극한의 환경에서 오직 우리 진돗개만이 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한국의 토종견이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빛나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찾아내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